늦은 밤 대문 밖에서 들리는 술 취한 목소리에 나는 또다시 긴장했다. 남편은 오늘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들어올 테고 곧 이 집안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이런 밤들을 견뎌왔다. 처음엔 그저 직장 스트레스로 마시는 술이었다. 대기업 건설사 임원이라는 자리가 결코 쉽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를 이해하려 했고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믿었다. 하지만 10년 전 은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술자리,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말투와 행동들. 처음에는 막내딸이 시집가고 둘만 남게 된 빈둥지 증후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알코올 의존증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여편네 문 열어. 왜 이렇게 늦게 열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끔찍한 술 냄새. 평생을 교단에 서며 반듯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치욕을 견뎌야 한다는 게 서글펐다. 나는 묵묵히 남편의 신발을 정리하고 물 한 잔을 떠다 건넸다. 이런 물이나 떠다 주고 밥은? 와이프 노릇은 똑바로 해야지. 남편은 물컵을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편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손가락이 베어 병원에 다녀왔지만 남편은 그저 자신의 술버릇을 합리화할 뿐이었다. 당신, 이제 그만 술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내 조심스러운 말에 남편의 눈이 번뜩였다. 다음 순간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손찌검.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흐르는 눈물을 참았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참담한 적이 있었을까? 며칠 전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선생님, 나이가 들었다고 불행한 삶을 견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써내려갔다. 남편의 만취와 폭력, 그리고 내 눈물로 얼룩진 하루하루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이던 그날, 나는 드디어 결심했다. 48년 만의 반란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다. 남편은 숙취로 인상을 찌푸린 채 밥을 먹었다. 어젯밤 일은 기억도 못하는 듯했다. 그의 왼쪽 눈가에 자잘한 실핏줄이 터져 있었다. 혈압약을 꺼내 건네자 그는 무심히 받아 먹었다. 저 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지, 술이 얼마나 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듯했다. 오늘은 복지관에 가야 해요. 서예 수업이 있어서. 또 그곳이야? 맨날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하고. 투덜거리는 남편을 뒤로 하고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어젯밤의 결심이 가슴 한켠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정년 퇴직 후에 시작한 서예 강사 일은 내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다. 한 달에 받는 강사료는 얼마 안 되지만 그마저도 내겐 소중했다. 교직 생활로 모은 연금과 함께 이제는 나를 지탱해 줄 든든한 기반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수업이 끝나고 김 상담사가 다가왔다. 지난번 상담 후로 그녀는 늘 나를 눈여겨보았다. 어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 상담사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황혼 이혼에 대한 안내문이었다. 제가 관련 단체들을 몇 군데 알아봤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을 돕는 법률 지원센터도 있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그 안내문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48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한 번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체면치레와 가족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참아왔던 시간들.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녹음 기능을 켰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남편의 폭언, 폭력, 그리고 내가 겪는 고통들을.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의 한 장이 저물어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아침이 오리라는 희망도 보였다. 일주일 후 큰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손주들은 늘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할아버지가 무서워서인지 방문 횟수가 줄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어미의 눈을 속일 순 없었나 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지난 밤 일을 털어놓았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텔레비전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다며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결국 내 팔을 세게 비틀었던 일을.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버님하고 떨어져 사셔야 할 것 같아요.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난 이제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딸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그래서 더욱 빨리 결정해야 하는 거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정신이 또렷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복지관 상담사의 도움으로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연금이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증거들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동생들한테는 제가 설명할게요. 아마 처음엔 많이 놀라겠지만 어머니 편이 되어줄 거예요. 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손주들은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폭력의 그늘에서 자란 손주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간 후 나는 서재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통장, 부동산 계약서, 보험 증서,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필요한 것들을 따로 챙겼다. 변호사 상담, 은행 계좌 분리, 임시 거처 알아보기.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준비를 진행했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마쳤고 새로 거처할 곳도 알아보았다. 복지관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다. 보증금은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추석을 앞두고 아들 내외가 잠시 들른 날이었다. 막내 손주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던 남편과 마주쳤다. 이 쬐그만 놈이 왜 할아버지 앞을 막고 서 있어? 남편은 손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이가 벽에 부딪혀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버님, 왜 애한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들이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며느리는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48년 동안 나만 참아왔던 고통이 이제는 무고한 손주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님이 술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들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다.
남편은 오히려 달려드는 아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순간 나는 앞으로 뛰어나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전신에 힘이 솟는 것 같았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난 더 이상 당신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들, 이제는 모두 증거로 남아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고, 법적으로 해결하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아들이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다.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끝까지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 나서기로 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은 스스로 떼고 싶었다. 아들은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남편을 진정시키는 일을 맡아주었다. 복지관 상담사의 도움으로 마련한 임시 거처는 작은 원룸이었다.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 낯선 공간에 적막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적막함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쉬기에 짓눌린 고성도, 깨지는 물건 소리도, 폭력의 그림자도 없는 고요. 이런 평화가 있다는 걸 나는 까맣게 잊고 살았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도 수십 통이 와 있었다. 여편네, 당장 집으로 돌아와.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용서해 줄 테니 돌아와. 안 돌아오면 너희 자식들 다 찾아가서. 마지막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미 준비해둔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다. 녹음된 폭언들, 폭행 흔적을 찍은 사진들, 병원 진단서까지. 경찰은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어머니, 아버지가 회사 동료들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난리를 피우고 계세요. 큰딸의 전화였다. 남편은 과거 회사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나를 찾아달라고 매달렸다고 했다. 그러다 결국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경찰서에 붙잡혀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48년 동안 참아왔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참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다. 선생님,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까요? 변호사의 전화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네, 시작하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의지만큼은 단단했다. 폭력과 굴욕의 세월을 끝내고 진정한 나의 황혼역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났다. 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을 잡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 남편의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과거 회사 동료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다. 간 수치가 좋지 않다는 얘기였다. 아버지가 계속 이러다가는 막내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며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버지 일에 어머니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황혼 이혼이라는 말에 당황하고 망설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내 선택을 지지해주고 있었다. 특히 그날 손주를 밀친 사건 이후로는 더욱 단호해졌다. 법원 조정실에서
남편을 마주했다. 2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술로 붓고 누렇게 변한 얼굴, 떨리는 손, 초점 잃은 눈빛. 한때는 당당하던 대기업 임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미래야,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술 끊을게. 남편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애원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뉘우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손주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잊었나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조정위원은 차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결국 이혼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독한 여편 내가 널 어떻게 키워냈다고? 순간 남편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조정위원과 직원들이 놀라 그를 말렸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의 분노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폭행 동영상, 녹음된 폭언들, 진단서, 그리고 경찰 신고 기록까지. 재판부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이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준호 씨, 술을 끊고 치료를 받으시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수차례 약속을 어기신 전력이 있군요. 재판장의 말에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이 이제는 그의 몸을 완전히 지배한 듯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손주 학대 사건이 재판에서 다뤄졌을 때였다. 아들 부부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 그날의 상황을 증언했다. 폭력이 대를 이어 손주에게까지 미칠 뻔했다는 사실에 법원도 심각성을 인지한 듯했다. 이 할머니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증언대에 섰을 때 한 말이다.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참았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을 위해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강미래 씨,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하시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재판장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들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저녁 법원에서 나오는데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기분 좋은 상쾌함이 느껴졌다. 법원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딸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다. 그 뒤로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보였다. 저만치에서 남편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는 정말 끝난 사람이었다.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복지관 근처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예 강의를 하고 수요일에는 같은 처지 할머니들과 모여 티타임을 갖는다. 텃밭도 하나 얻어 상추며 고추를 가꾸기 시작했다. 강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활기차시네요. 복지관 관장님의 말씀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었던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든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폭력과 폭언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남편의 소식은 가끔 자식들을 통해 듣는다. 결국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알코올성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식들이 번갈아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도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연민은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 이제 우리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손주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는 말이다. 더 이상 술 취한 할아버지가 무섭지 않다고, 이제는 할머니 집에 오는 게 신난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진다. 내가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구나 싶다. 지난주에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조 모임을 내가 직접 제안해서 만든 것이다. 나보다 더 젊은 피해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8년을 참다가 72살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얼마 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이 요양병원에서 몰래 술을 마시다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의사는 간경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자식들이 찾아와 병문안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인생에 내가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 하늘이 보인다. 내 인생의 늦가을에서 맞이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들. 옆집 할머니와 약속한 산책 시간이 다가온다. 모자를 챙겨 들고 일어서는 내 발걸음이 가볍다. 이제야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혼 1년 후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는 소식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자식들과 몇몇 친척들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나는 가지 않았다. 그것이 서로에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네요. 큰딸이 장례를 마치고 찾아왔을 때 한 말이다. 나는 그저 묵묵히 차를 한 잔 더 따랐다. 남편의 죽음이 내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해주세요. 손주들은 여전히 내 집을 좋아한다. 이제는 무서운 할아버지의 기억도 희미해져 가는 듯하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복지관에서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은 이제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이혼을 결심한 할머니도 있다고 한다.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당당하게 만든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계세요. 김 상담사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반란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이제 나는 74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따온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서예를 가르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 가끔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집 안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맑은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인다. 서재 한켠에는 그동안 써온 일기장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어줄지도 모르겠다.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내가 이혼을 결심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다. 아침부터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할머니의 새로운 삶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케이크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정말 잘 해내셨어요. 우리가 진작 어머니 편이 되어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자식들이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 복지관 자조 모임은 이제 1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용기를 나눈다.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 우리 모임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노년층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례라고 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막내 손주가 건넨 그림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림 속에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모습이었다. 아이의 눈에도 지금의 내가 행복해 보인다는 게 놀랍고 감사했다.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참다가 왜 하필 그때 이혼을 결심했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살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용기의 시작이라는 걸. 내가 그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그들의 인생에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는 걸 알게 되기를. 저녁놀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것이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용기가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내일도 복지관에서 새로운 수업이 있고 텃밭에는 가을 채소를 심어야 하고 손주들과는 주말 나들이를 약속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나의 작은 반란이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